만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종양 하나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간암도, 위암도, 유방암도 아닙니다. 폐암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입니다. 그런데 폐암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단순히 위험한 암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초기 수년 동안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완전히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 득응이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명확하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폐암이 가장 위험한지, 오늘부터 어떤 신호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폐암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가슴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폐암으로 약 18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한 세 가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폐암은 암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률 역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위험 요인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직장, 심지어 자신의 집안까지 퍼져 있는 담배 연기,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많은 농촌과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석탄과 장작, 난로의 연기,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폐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가장 분명하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이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폐암 이야기를 더 깊이 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수조 개에 이르는 아주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우 정교한 질서에 따라 끊임없이 분열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수명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규율이 철저한 건설 현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작업자는 정해진 때에 물러나고 새로운 작업자가 정확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세포 하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채 분열하기 시작하고 몸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죽어야 할 때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끝없이 증식하다 결국 하나의 종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이 위험한 이유는 종양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등을 타고 다른 부위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러한 일이 폐에서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폐암이라고 부릅니다. 설명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폐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폐암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폐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폐는 가슴 안에 좌우 한 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코와 목을 지나 기관으로 내려갑니다. 기관은 두 개의 큰 관인 기관지로 갈라지고 각각 한쪽 폐로 이어집니다. 공기는 그곳에서 더 가느다란 기관지로 들어가고 다시 더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 마지막에는 폐포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에 도달합니다. 폐포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혈액에서 폐로 이동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평생 동안 하루에도 수만 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정교한 호흡기계의 안쪽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포들 가운데 일부가 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포에서 이상이 시작되느냐에 따라 폐암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암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폐암이냐에 따라 치료 방침도 달라지고 예후와 회복 가능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소세포 폐암입니다. 전체 폐암의 약 2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공격적인 암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를까요? 처음 발견되는 환자의 약 70%에서는 이미 암이 몸의 여러 곳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단순한 폐렴이나 오래가는 기침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세포 폐암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예후도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세포 폐암은 환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암세포가 몸에서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유발하면서 체액저류, 혈압 상승, 혈당 불안정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몸이 붓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전체 폐암의 나머지 약 80%를 차지하며 훨씬 흔합니다. 그런데 이 비소세포 폐암도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평세포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가운데 매우 흔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유형의 폐암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흡연자입니다. 90%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서남이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폐암 유형입니다. 평생 담배를 단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더라도 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다른 폐암 유형보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는 대세포암입니다. 이 유형은 성장과 전이가 매우 빠르며 앞서 말씀드린 두 유형보다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폐암이 같은 암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치료 방법이 다르고 치료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암에서는 병기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암의 종류를 확인한 뒤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암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기는 치료 방향 전체를 결정하고 더 중요하게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주로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병기를 평가합니다. 첫째,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폐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둘째, 암이 림프절까지 퍼졌는가. 림프절은 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종의 중간 경유지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림프절에 들어갔다면 다른 부위로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암이 이미 간이나 뇌, 뼈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가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영기부터 사기까지 병기를 나눕니다. 병기가 낮을수록 암이 더 이른 단계에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성공적으로 치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소세포 폐암은 일반적으로 제한병기와 광범위병기로 나눕니다. 제한병기는 암이 한쪽 폐와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 단계이고
광범위병기는 반대쪽 폐나 간, 뇌, 뼈 등 다른 부위까지 퍼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깊이 새겨두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폐암을 초기에 발견해 종양이 아직 작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가 있습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 이미 암이 온몸으로 전이된 뒤라면 그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폐암에서는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폐암 치료는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절망부터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학은 이미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먼저 수술입니다. 종양이 있는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암이 아직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른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종양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가 수술을 견디기 어렵거나 종양의 위치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술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암화학 요법은 특별한 약물을 이용해 전신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입니다. 암이 이미 넓게 퍼졌을 때 주로 사용되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치료 방향이며 현재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몸을 지키는 경찰과 같습니다. 원래 역할은 몸 안에 들어온 위험한 이물질이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매우 영리합니다. 면역 체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바로 그 위장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직접 공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놀라운 치료 결과를 보여왔고, 과거라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었던 말기 환자에게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병을 더 일찍 발견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암의 원인입니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담배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폐암 환자의 90%는 담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90%입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닙니다. 90%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10배에서 20배까지 높습니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가 많을수록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위험은 계속 커집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폐암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자 폐암은 소리 없는 유행병처럼 급증했고 결국 모든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암이 되었습니다. 이 연관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는데도 80세까지 사셨고 폐암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우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운에 맡기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원인은 간접 흡연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베트남의 생활 환경에서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자매, 직장 동료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사람이 공동공간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 들어가면
실내 전체가 담배 연기로 자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흡연 역시 폐암 위험을 높입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큼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누적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기 오염입니다. 하노이나 호찌민시 같은 대도시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늘은 뿌옇고 창밖을 바라봐도 앞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PM이 5 수치가 안전 기준을 몇 배씩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PM2.5 입자는 매우 작습니다. 몸의 자연적인 여과 장치를 통과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해마다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체내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많이 이야기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많은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장작이나 석탄, 심지어 볏짚을 연료로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여러 유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성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매일 여러 시간씩 요리하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연기를 들이마신다면 노출은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게도 폐선암 발생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그 밖의 유해물질입니다.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로 매우 널리 사용되었고 베트남의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아직도 석면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돈은 땅속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집안에 축적될 수 있으며 특히 지하층이나 지면과 가까운 공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 생산시설, 광산 등 작업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산업용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람은 유전적 요인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질병에 더 취약한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중 부모님이나 친형 제자매가 폐암을 앓은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진료 때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폐암은 초기 단계에서 거의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폐암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폐암을 진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상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가 섞인 가래나 객혈이 있다면 단 한 번뿐이어도 양이 아주 적더라도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격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거나 취칫거리는 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할 때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변하고 평소보다 쉰 목소리가 지속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지도 않았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되는 심한 피로감,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이 붓는 증상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가운데 폐암에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침은 단순한 인후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은 기관지천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감은 빈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면, 특히 여러분이 폐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십시오. 집에서 혼자 치료하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검진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45세 이상이면서 최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분들입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든 이미 끊었든 상관없이 의사와 상의하여 1년에 한 번 저선량폐 CT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현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검진 방법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암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지나 연기, 화학물질 또는 유해한 자재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광산 노동자, 건설 노동자, 용접공, 화학공장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나 친형제자매 중 폐암을 앓은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장작이나 석탄을 사용해 요리해온 여성들입니다. 이 역시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집단이며 폐암 검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검진은 증상이 생긴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 바로 검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폐암이 아무리 위험하고 모든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암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금연만큼 건강에 큰 이익을 주는 단 하나의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끊는 것이 계속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금연한 뒤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은 크게 낮아지고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의 위험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금연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금연을 돕는 여러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부터 금연을 돕는 약물 치료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실외에서 피우도록 권하고 도와주십시오. 집안의 공기가 항상 잘 환기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장작이나 석탄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부득이하게 장작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주방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풍기를 설치하고 요리할 때는 문과 창문을 넓게 열어 연기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는 외출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지수가 높은 날에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일반적인 천 마스크가 아니라 N95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지는 교통 혼잡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줄이십시오. 화학물질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한다면 매일 예외 없이 산업안전보호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찾지 마십시오. 4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폐암 검진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해온 여러 해 동안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암이 이미 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순간은 어느 의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만약 그분들이 불과 1년이나 2년만 더 일찍 병원을 찾았다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린 뒤에야 예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행동하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끊으십시오.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자신에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45세가 넘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특히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요리해온 여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정보 하나가 정확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득 응이어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방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